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별 2개를 달고 사단장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원칙을 깨뜨려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20살 아들이 군대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사단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단장 집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30년 군 생활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주말이라 부대는 한산했고 저만 홀로 남아서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말에도 부대를 떠나지 않는 편이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거든요.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는 군대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부대에서 업무를 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누가 사단장실로 전화를 걸까 싶었어요. 혹시 긴급 상황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아빠, 나야. 제 아들 한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아빠,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죠. 제 아들이 울고 있었거든요. 20살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뭔 일인데? 차근차근 말해봐. 아빠, 진짜 힘들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선임들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천천히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아빠,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맞지는 않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매일 욕먹고 괴롭힘 당하고. 아빠, 나 어떡하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구체적으로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그냥 힘들어. 정말 힘들어. 매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깨워서 일 시키고. 그리고 선임들이 계속 괴롭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는 듯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제가 만든 군대가 과연 제대로 된 조직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사단장 한기훈이 아니라 아버지 한기훈이 나서야겠다고요.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호가 있는 부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사단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일부러 다른 사단을 선택했거든요.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군 생활을 하고 싶어 했죠. 사실 입대할 때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 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내 힘으로 군 생활하고 싶거든. 그때 저는 아들의 의지를 존중해줬습니다. 오히려 기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장 아들이라는 타이틀 없이 당당하게 군 생활하겠다는 마음이 대견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준호가 속한 중대는 악명이 높았어요. 가혹행위로 몇 번 문제가 되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매번 은밀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중대장이 문제였습니다. 병사 관리에 무관심했고 선임들의 후임 괴롭힘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군기잡기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더군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취침하고 새벽 4시에 깨워서 청소를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라면 먹기 강요당하고 슬리퍼도 마음대로 신지 못하게 해. 그리고 선임이 전자담배 피우면서 같이 잠을 자라고 강요해. 듣고 있던 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였거든요. 제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없애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야간에 이유 없이 깨워서 기상시키고 개인 정비 시간도 주지 않아. 아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가면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장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말이죠. 준호야, 그런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괜찮아. 그냥 참을게. 아빠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고민했죠. 그런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제 아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준호를 만나러 가겠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등병이었던 시절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당시 군대는 지금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얼차려는 일상이었고 선임의 말은 곧 법이었죠. 저도 수없이 맞고 욕먹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기억나는 건 입대 첫날이었습니다. 선임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대학생. 여기서는 네가 뭘 배웠든 상관없어. 오직 계급만이 진리야.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을까요?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지휘관이 되면 이런 부조리를 없애겠다는 꿈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언젠가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제가 30년간 품어온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지휘관이 되었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거쳐서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사람을 기르는 곳이지 사람을 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대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단장이 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생각났습니다. 전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병사들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특히 다른 부대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웠어요. 각자의 지휘 체계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실제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문했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옳았던 걸까요? 아들 준호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믿었던 군대의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군인은 군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군인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과 권위를 걸고서라도 말이에요. 그 주 일요일 저는 사복을 입고 준호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사단장 전용차가 아니라 개인 차량으로 말이죠. 오늘만큼은 한기훈 사단장이 아니라 한준호의 아버지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 평소에 저는 사복을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군복이 일상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군복을 입고 가면 너무 공식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혹시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초병이 저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복을 입은 제게 왜 경례를 하는 걸까요? 아,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초병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마 제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나 봅니다. 사단장들 사진이 부대 곳곳에 걸려 있으니까요.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네, 면회 왔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초병이 제 신분증을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단장님이십니까? 오늘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초병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사단장이 오시면 온 부대가 뒤집어졌을 텐데 오늘은 개인적인 면회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냥 일반 면회객처럼 처리해 주세요. 면회실로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평소에는 VIP실을 사용했겠지만 오늘은 일반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함께 말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 아들을 만나러 온 분들이었겠죠.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평소 밝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빠, 왜 왔어? 면회 온다고 안 했잖아. 아들 보고 싶어서 왔다. 못 오나? 준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여기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들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준호야, 솔직히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고 새벽 4시에 깨워서 청소를 시켜.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임들이 라면을 강제로 먹게 하고 슬리퍼를 마음대로 신지 못하게 해. 그리고 잠잘 때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해.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였거든요. 아빠, 그런데 내가 사단장 아들이라는 걸 알면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아빠, 제발 가만히 있어. 아빠가 나서면 나만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결심했죠. 내일 당장 이 부대에 와서 직접 해결하겠다고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사단장 전용차를 타고 준호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였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말입니다. 부대 정문에 사단장 전용차가 나타나자 초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사복을 입고 면회 온 그 사람이 진짜 사단장이었던 거죠. 경례. 초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부대 내부로 연락이 들어갔어요. 사단장님 부대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부대 지휘관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연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사단장님, 갑작스럽게 어떻게? 오늘부터 이 부대는 제가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연대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나선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대장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준호가 속한 중대장 말이죠. 김 중대장이 뛰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어요. 그런데 얼굴에서 긴장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김 중대장, 당신 중대에 한준호 이등병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병사가 어떤 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그 병사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연대장과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 있던 다른 간부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대의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지휘관들이 당황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이건 저희 관할 업무인데 피해자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병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연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먼저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부대에서 직접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별 2개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이에요. 30년 군 생활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진 채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중대 전체 병사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당에 모인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써주세요. 병사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불합리한 일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다면 익명으로 써도 됩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익명이 보장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기다렸더니 한 명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제출되었을 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취침합니다. 새벽 4시에 깨워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개인 정비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선임이 라면을 강제로 먹게 하고 슬리퍼를 마음대로 신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임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편지가 하나둘씩 제출될 때마다 저는 이 부대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야간에 이유 없이 깨워서 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 휴식 시간에도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선임이 기분 나쁘면 이유 없이 욕하고 괴롭힙니다. 편지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리고 한 병사가 쓴 편지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생각에 참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관련 간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편지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만든 부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간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혹행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세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김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가해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편지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변명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군대는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해결했어. 하지만 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괜찮을까?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빠가 약속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혹행위에 연루된 선임들을 조사했어요. 하나하나 불러서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온 상병이 저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한준호 이등병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별다른 일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 상병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밤늦게 청소를 시킨 것, 새벽에 깨워서 일을 시킨 것, 라면을 강제로 먹게 한 것들 말이죠.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임들이 후임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변명은 한결같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불러온 일병은 더 뻔뻔했어요. 사단장님, 군대는 원래 그런 곳 아닙니까? 선임이 후임을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군대는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중대장을 보직해임했어요.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중대장, 당신은 지휘관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보직을 해제합니다. 김 중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병사들이 고통받는데도 모르고 있었잖습니까? 다음으로 가혹행위에 직접 연루된 선임들을 전출시켰습니다. 이들이 부대에 남아있으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선임들이 억울하다고 항의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억울하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남은 간부들에게는 특별 교육을 실시했어요. 사단장인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조직이기 전에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계급은 있지만 인격적으로는 모두 평등합니다. 강당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아마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선임이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후임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책임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일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한 병사들을 위한 상담실도 만들었어요.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오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요. 병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더니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병사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밤에도 편히 잘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준호와 면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아빠, 정말 달라졌어. 선임들이 예전처럼 괴롭히지 않아.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군 생활할 수 있겠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준호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말해. 알겠어, 아빠. 그런데 이제는 말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군이 군을 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상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후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어느 날 저는 몰래 준호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준호가 새로 들어온 후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여긴 괜찮아. 지금은 진짜 사람 사는 곳이야. 후임이 불안해하자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달라. 선임들도 후임들을 잘 챙겨주고 간부들도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다른 후임들을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었겠죠. 준호가 후임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그리고 상담실도 있으니까 거기 가도 돼. 정말요? 응, 여기 간부들은 진짜 병사들 말 잘 들어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아빠가 우리를 구해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 같은 지휘관이 되고 싶어. 병사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기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그 부대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시찰이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사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고 간부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사들 사기도 높아지고 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병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어요. 군생활 어때요? 좋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은 없나요? 없습니다. 선임들도 잘 챙겨주시고 간부님들도 우리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한 병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부대가 다른 부대 애들한테 부러움을 받고 있어요. 왜요?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곳이라고 소문났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라는 것을요.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준호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후임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군이 널 지켰구나, 준호야. 늦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추구해온 것이 바로 이런 군대였다는 것을요.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몇 달 후 저는 다른 부대들에서도 비슷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다른 지휘관들과 공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키워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만약 우리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휘관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자신의 부하들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랬어요. 제 아들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으로서도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군대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그것은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가족이 고통받는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때로는 지휘관의 책임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